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고돼 전국은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간 수싸움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상황과 여야 전당대회 이슈까지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 저희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자, 여당의 무제한 토론도 24시간 이후에 이제 야당에 의해서 종료됐고요. 종료됨과 동시에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2대 첫 법안,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난번 21대 막바지의 그 특검법 재표결로 이어지는 그 수순을 반복해서 밟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무제한 토론을 24시간을 하게 되면은 국회법 160조 2에 따라서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체 제적의 5분의 3이 동의하게 되면은 이것을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 그렇죠. 막강한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종료를 하게 됐고, 또 이것이 강제 종료되면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제 그만 발언 종료하시죠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끄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그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서 항의하는 등 이런 시간들이 한 1시간여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항의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이제 고성도 이어졌고, 또 특히 그 가운데서 배현진 의원, 진성준 의원이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그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법이 이제 일단 통과가 됐는데 추후에는 아무래도 제2요구가 되고 또다시 재표결에 붙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전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국민들이 진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만큼 그것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구호만 남을 수가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은, 시선은 우려가 크다 말씀드리고요. 왜 국민들께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이 최상병의 죽음을 왜 숨기려고 했을까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진실인 거잖아요.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자꾸 대통령실에서는 경로가 없다고 했다가 또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또 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받았다고 했다가 또 받았는데 다른 이유로 전화했다고 했다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반응들이 뭐 거짓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피하지 말고,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최상병 특검을 좀 받아서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면 그 잘못이 없다는 걸 좀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해병대원 특검법 투표 결과 찬성 189표, 반대 1표.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를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다라고 SNS에 적었고요. 또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를 했는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2명의 의원만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간에 공개적으로 만약에 재표결에 붙여질 경우, 내지는 오늘과 같은 표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찬성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한 분들이,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한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한 4분 정도 계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한지아 의원,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이제 불참을 했고요. 2분만이 참석을 해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예.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변은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다. 이 특검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입법기관의 그 양심에 따라서 뭐 한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특별히 논평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제3자에 의한 특검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네 분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했던 분들이 좀 반대로 돌아서는 그런 역할은 한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보다는 정쟁으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여당의 표결 불참 그리고 안철수, 김재섭 후보의 표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김재섭 의원이 현장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용기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초선으로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 전에 1년 안에 손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통합하면서 자신의 어떤 말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자신의 어떤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서 또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결과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끼쳐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진실을 원하고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수정안을 제시해서 좀 제3의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어떤 최상병 어떤 사망 사건의 진실을 좀 밝히는 은폐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의결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오늘 이 표결이 있고 나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 자체가 헌법 유린이 개탄스럽다라든지 반헌법적 특검이다. 제2요구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보자면 21대 마지막쯤에 했던 말이 이제 22대 되면 의석수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표 더 조금만 있으면 상황 바뀔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계속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 21대와는 의석수가 더 줄어들었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특검법이 통과되고 정부에 이송되게 되면 제의 요구를 하게 돼서 다시 와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그렇죠. 되는 예. 지금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그 21대 국회 막바지에 낙천하고 또 낙선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의중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위기감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이제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8석이라는 더 적은 숫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 뭉쳐서 같은 그 대오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탈표가 그닥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당장 있었던 그 표결에서 보여준 표심만 보더라도 추후에도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청 조직이 법무부의 외청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귀속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부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예. 자신들이 그 행정권마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8석이잖아요. 21대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뭐 편지 정치다 해서 편지를 통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고 했었던 민주당인데 사실 표결 결과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좀 다르겠습니까? 저는 반대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반대 메시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원들이라든가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그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면 해당 얘기가 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기보다는 당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힘들었겠지만 김재섭 의원이 거기에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국회 표결에 참여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게 지금 국민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거 좋습니다. 반대할 수 있죠.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실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은폐한 것이 아닌 것인지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리버스터 하면서 국회의원들 그냥 잠이나 자고 있는데 뭐 절박감도 없어 보이고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치 용산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어떤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쇼 같은 모습들이 보여져서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22대 국회 초입부터 참 험난합니다. 3일 연속으로 대정부 질문이 무산이 됐고 또 내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개원식까지도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7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계속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여야 갈등 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출구를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월 임시국회 이제 7월 2일부터 4일까지가 대정부 질문 하는 순서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뭐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특검법을 상정을 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는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뭐 22대 국회 들어서 관례, 관행, 전통 이런 것들은 깨진 지 오래기 때문에 뭐 그에 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정파에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가 없는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독주 체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조차도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항의를 했죠. 예.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시느냐. 이렇기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인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할 정도로 좀 일방적인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내일 개원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여당이 불참하겠다라고 하고 또 대통령실에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정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그 개원식 전날 그 일정이 연기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강대강인데 한 명은 뭐 표결에 참여를 하고 한 분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 내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것인데 결국에는 어느 한쪽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받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의 진실을 밝히고 도대체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 한 명 구하려고 이렇게까지 외압을 행사하고 많은 전화들을 하고 경로를 하고 그러면서도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어떤 거짓말 같은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것들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어떤 우리 군인들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굉장히 격하게 애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상병은 애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의 죽음을 숨길 이유도 없고 은폐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더 이상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승훈 변호사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관련 청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접속을 하려고 보니까 네. 접속자가 3,000명 이상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갔을 때는 113만까지 봤거든요. 뭐 인원도 그렇지만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 청원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 여당에서 좀 비판적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원을 애초에 예. 주도했던 분이 그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 단체의 공동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을 보니까 주체 사상 강연하고 이적 활동하고 해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전과가 5범이라는 겁니다. 범법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 시민 행사에서 예. 그 무슨 활쏘기 대회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진과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을 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활쏘기 대회를 했던 그런 이벤트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순한 의도로 이와 같은 탄핵 청원을 한 것이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예. 사실상 이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는 이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민주당에서는 뭐 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탄핵할 기세예요. 지금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또 검사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탄핵을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탄핵 중독이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지금 100만 명 넘어 113만 명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문정부 때도 그 청와대 청원이 140만 명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대 야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만 하더라도 몇백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 예. 그럼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청원을 몰아붙이는 세력이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메시지가 이제 국민들의 너무 호응을 받고 탄핵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놀랐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좀 있었고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공격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반성보다는 상대방의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민들이 11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굳이 들어와서 자신의 신원까지 공개하면서 불편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실망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국정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으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보고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더 귀 기울여서 수렴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반대를 하는 것들 자체가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5년 집권하기로 했으면 5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거부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돼서는 뭐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의사는 더 높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앞서 뭐 탄핵 중독이냐 말씀하시면서 방통위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진숙 내정자가 지명이 되자마자 바이든 날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영방송을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또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경우에는 그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고 또 MBC 내에서 두루 요직을 거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라크 전쟁 때 전쟁에 종군한 여기자 최초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이례적으로 다른 지명자들과는 달리 좀 길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업 권력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도 하지만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8월 12일이 되면은 그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의 그 선임 기한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새로 선임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분이 좀 강성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뭐 또 탄핵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 여러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보게 되면 지난 문정부 때 임명됐던 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거쳐온 분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여당의 유리한 구조로밖에 바뀔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대3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야당에서 탄핵안 카드를 꺼내들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인으로서 경력, 업적, 객관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분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폄훼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가 조작되고 기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들이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준석 전 대전 MBC 사장도 이태원 참사 기획설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좌파 방송사가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어떤 집회에 참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듯이 마찬가지로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도 MBC나 KBS들이 그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모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태원 참사가 어떤 좌파 방송사들을 기획에 의해서 된 거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음성 100%가 확인되지 않으면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어떻게 방송을 내겠어요? 아니 100% 확인돼야지 방송을 해라?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뭐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벌써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을 왜 대통령께서 추천을 했을지, 내정을 했을지 결국에는 이게 방송 장악과 관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당 책임론 설전입니다. 제가 발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희룡 후보는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선거 참패 없었다라고 하고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과 원희룡 두 후보가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그 지지층에게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당권을 거머쥐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랬더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을 하시는 것인데 정치에서 뭐 그 가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통해서 내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것을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을 향해서 그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 본인도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총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이겨보겠다고 갔는데 돌덩이 치우겠다고 갔는데 돌덩이를 치우기는커녕 본인이 맞고 왔잖아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싶고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길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전 의원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찐윤이냐 친윤이냐가 아니라 이 정부 위기의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들이 만류를 하는 상황에서도 출마를 결심한 배경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김두관 의원이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거기 수식어로 나온 걸 보니까 뭐 언더독이다, 페이스메이커다, 들러리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뭐 어대명의 구도는 뭐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가 나와서 맞대응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은 뭐 과거 총선에서 비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공격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염려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도 김태호 의원과 맞붙어서 이번에 이제 낙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정치 일정이 특별히 선거가 없어서 본인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만약의 경우 대표에 무슨 일이 생겼을 시에 본인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고자 이번
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김 의원 출마 결심 배경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죠. 그리고 본인이 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경쟁 속에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 맞고 그 역할을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나온 것 같고요. 본인은 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하면서 아마 건전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